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로서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5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접종 인센티브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무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오열했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한 빈 땅에 쓰레기 1,200톤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다음 달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0개월 만에 7만 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검찰이 벌금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2차 조사 정도는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뜻인지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곧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검찰은 오늘 김만배 씨에 대해 뇌물 공여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어제 14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그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0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풀어주고 나서 곧바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어제가 김만배 씨의 첫 번째 검찰 조사였던 만큼 오늘 검찰의 영장 청구는 상당히 전격적이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영장을 청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김 씨는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이 편집됐고 정치권 로비나 뇌물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 측은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과도 한라인을 개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특히 정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는 점입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를 전후해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번복하고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백연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 나온다는 그분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녹취록 가운데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와 관련 그분을 언급한 적이 없고 천화동인 1호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검찰 조사를 전후해 새로운 설명도 추가됐습니다. 두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명은
그동안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윗선 또는 뒷배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의 윗선이 있었는지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바로 논란이 됐고 김 씨 측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 씨는 그분 얘기를 한 사실조차 없다며 갈등 조정 발언은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할 만한 절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대장동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사실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는 경선이 끝난 시점에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청와대는 지난 5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7일에도 엄중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수사 지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만나는 일정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수사 주체를 검찰과 경찰로 특정한 것을 놓고 사실상 특검 거부라며 반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놓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를 만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 발언이 나온 배경을 두고 여권은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사실상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후보로는 본선에서 패한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신속한 수사로 후보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양측의 기류는 김보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 메시지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면담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를 두고 신속한 수사로 후보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힘 게이트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적인 공분이 높아지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타이밍이 의미심장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56.5%로 절반을 넘었고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답은 34%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이 전 대표 측 서른 의원은 3명 이상의 제보자를 직접 만났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이 연루돼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가 부분도 있고 뭐 스캔들 부분도 있고 뭐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원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송영길 대표는 내일 최고위에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해석은 제각각입니다만 어쨌든 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바로 다음 날 그동안 침묵하던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오비일학이라고 할까요?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시 한번 대장동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기도 국정감사에도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그 이유를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이재명 후보와 만나 사퇴하고 빨리 후보로 전환하라고 각별히 당부했고 이 후보도 잘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8일 행안위와 20일 국토위의 경기지사로 출석해 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간 지사 찬스 비판에도 지사직을 유지해 왔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후보가 되고 말을 뒤집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이 후보 측 인사는 전했습니다. 야당도 조기 사퇴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압박했습니다. 도지사 사퇴는 비겁한 주랭랑일 뿐입니다. 꽁무니를 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국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야당이 요구한 대장동 증인과 참고인 51명을 민주당이 거부했고 경기도청도 100여 건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감장이 이재명 후보의 해명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국감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은폐를 시도한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쭉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배경과 시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청와대가 지난 5일이었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일주일 만에 메시지의 강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겁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예, 뭐 대장동 의혹은 일단은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부동산 문제죠. 특히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동산 실정을 이렇게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악재일 겁니다. 예.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고요. 이 청와대가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을 낸 게 일주일 전인데 당시에도 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자는 의견이 나왔었지만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수위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선이 끝난 상황이죠. 이 경선 개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사라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말씀을 전하실 때라는 판단을 하신 듯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후보 선출된 지 이제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예. 표현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 또 이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이 중립적인 표현을 좀 고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 메시지의 방점은 신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의 연루 정황이 나올 경우 이 대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조한 것 역시 이 검찰이 놓친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찾는 등 그동안 이 검경 엇박자 모습이 나오는 것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또 한편에서 보기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빨리 해서 이재명 지사의 결백이 입증된다면 이건 또 뭐 이재명 지사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검경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입장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청와대도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인이다라는 해석은 맞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문 대통령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재명 후보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또 협의할 것이란 사실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난다면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면 국정감사는 뭐 안 나가도 되는 건데 지사직 유지한 채로 국정감사장 나가겠다는 건 물론 정치적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또 자신 있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민주당 지도부와 참모들까지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후보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야권은 물론 이 도덕성을 의심하고 있는 여권 일부를 향해서도 문제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야당의 파상 공세에 후보가 직접 소리치면서 싸우는 모습이 노출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예, 경기도 국감이 18일, 20일 그 국감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나온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 건지 그것도 좀 관심거리가 되겠네요. 예.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대선 후보를 뽑는 최종 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50%가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기싸움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1, 2차 컷오프 때와 달리 이재명 후보와 대결했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를 묻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설문 문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홍현주 기자가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최종 후보 선출의 5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 세부 문구를 조율 중입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 A 후보, 이재명 대 B 후보식의 양자 대결 선택지를 나열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이재명과 홍준표일 때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재명과 윤석열일 때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가장 정확한 경쟁력. 하지만 홍준표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에 맞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나란 질문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보기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 역선택의 여지가 남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당 선관위는 후보 측의 입장을 받아 문구를 조율할 계획이지만 자칫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지난 서울시장 경선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자에게도 그래도 뽑는다면이라는 재질문 조항을 넣어 오세훈 후보가 유리했다며 재질문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에 힘을 실었고 큰 이변이 없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총장이 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홍 후보는 그분이 경선에 영향력이 있느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결선 투표 끝에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통산 4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단일화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경우 심 후보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심상정 변수가 이번 대선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황정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의당의 선택은 이번에도 심상정이었습니다. 결선 투표 끝에 이정미 전 대표를 2.24%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 심 후보는 두 거대 양당을 비판했고 국민의 눈에는 공모자들끼리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로남불 정치로요. 더불어민주당을 개혁정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게 국민의 평가다. 2004년 민노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심 후보는 지난 3번의 대선 도전에 실패했지만 본선에 완주했던 2017년엔 6.2%를 득표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박빙 승부가 벌어질 경우 심 후보의 완주 여부는 대선 결과에 큰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심 후보가 정의당 지지율인 3에서 4%만 얻어도 진보 표심이 갈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정의당이 그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반문 표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47명으로 나흘째 1,000명대고 지난주에 일평균 확진자 수도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동량 추이가 아직 높긴 합니다만 정부는 내일 일상회복 지원일을 출범하고 15일엔 접종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포함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박상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체육시설. 지난 9일 수강생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수강생 10명과 가족 2명 등 모두 22명이 감염됐습니다. 수강생들이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함께하며 거리 두기가 어려워 연휴 여파로 학교와 직장 등 일상 공간의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가 2,000명 아래로 내려왔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4주 만에 1 이하로 전파 속도는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일상 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이를 위해 내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를 필두로 4개 분야에서 민간위원 40여 명이 모여 이달 안에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녹여내는 그런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금요일 발표됩니다. 접종 완료자의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식당 이용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접종 완료율은 오늘로 60%를 돌파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도 코로나 의료진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저온 냉장고에서 화이자 백신을 꺼내오고 동료의 팔에 주사를 놓습니다.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거점 전담병원 160곳에서 환자를 돌보는 4만 5천 명이 대상으로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맞게 됩니다. 백신을 맞고서도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환자분들, 입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많이 걱정도 되기는 했거든요. 오는 25일부터는 고령층의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되는데 사전 예약은 5만 명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 후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60, 70대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서울 강북구 요양병원과 경기 화성시 요양병원 등 고령층 집단에서 돌파 감염이 쏟아져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돌파 감염 확대에 따른 확진자 증가 차단을 위해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 등에 대한 추가 접종도 오늘 오후 1시를 기준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60%를 넘어섰습니다. 18살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70%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새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유족은 사형을 시켜달라면서 오열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김태현 1심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지자 유족 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안 돼요! 가라! 대한민국이 이래? 5명을 죽여야 사형을 시킬 거야? 단란했던 새 가정이 무참히 살해범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살인과 절도, 특수주거 침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 여성인 큰딸이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자 스토킹을 했고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큰딸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태현은 큰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인 큰딸은 자신 때문에 소중한 가족이 살해당했음을 안 상태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갔을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태현이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또한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검찰이 벌금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2달 전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에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첫 재판입니다. 심경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서 41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투약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 목적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인 장영채 판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투약했는데 출소 후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재범 가능성을 물었고 이 부회장은 자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은 1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맞은 신사동의 병원은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와 영화배우 하정우 씨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투약해줬습니다. 최 전 대표와 하정우 씨는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 접촉사고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아온 래퍼 노엘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고 당시 노엘의 음주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국회에서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이 등장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2년 전 음주사고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래퍼 장용준.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달 18일 무면허 사고를 냈습니다. 아버지 사퇴까지 하셨는데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당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음주 여부 확인 없이 귀가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반성의 의미로 의견 진술을 포기한 장용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됐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한 탓에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0.2 이상 나오면 2년에서 5년, 그런데 음주 측정 불응하면 1년에서 5년? 그러면 당연히 음주 측정 불응하는 게 하한이 낮으니까. 이런 우려를 감안해 검찰과 경찰은 장용준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선 음주 측정 요구를 단 한 차례라도 거부했을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더 높이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고전적 사기 수법이죠. 달리는 택시에 일부러 부딪히고 후진하던 차량에 갑자기 뛰어들고 이 같은 헐리우드 액션으로 보험금을 챙긴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왜 당하냐 싶지만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들은 이 사기꾼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전봇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차가 뒤로 움직이자 갑자기 차에 뛰어듭니다. 후진하던 트럭 뒤로 가서 일부러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또 보이지만 갑자기 딱 안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문을 두드렸다 이러는데 소리가 안 들려. 40대 A씨는 지난 4월부터 부산 시내를 돌며 23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주로 주택가 도로나 좁은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1,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달리던 택시 옆에 다가가 부딪힌 뒤 일부러 뒷구르기까지 하며 크게 넘어집니다. 20대 B씨는 이 외에도 중고 외제차를 몰며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는 등 모두 37차례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금 1억 9천만 원을 받았지만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 신고 등을 통해 A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 사기 가운데 42.6%가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 금액만 3,830억 원에 이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계약금만 지불한 빈 땅에 이 산업 폐기물 1,200톤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었던 이들이었는데 수익을 챙긴 뒤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삭기가 땅을 파헤치자 쓰레기 더미가 쏟아져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남 진주에서 빈 땅 4,000제곱미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빈 땅에 높이 3m짜리 가림막을 친 뒤 1년 지나도록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계약금도 다 주지도 않고 아이고 깜짝 놀랐죠. 돈 조금 전화하고 이 짓을 해놨는데. 농기구 수리 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고 빈 땅을 확보한 A씨는 폐기물 처리 브로커 등과 짜고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1,200톤가량의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습니다. 통상 폐기물 매립 비용은 톤당 23만 원이 들지만 이들은 시세보다 싼 톤당 6만 원에 불법 매립해 2억여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폐기물 매립한 사람이 옛날에 조폭생활 좀 했던 사람이 위탁 받은 물건들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바로 다 묻어버리니까. 경찰은 A씨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하고 운송을 맡은 트럭 기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강원도 인제군이 지정한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부지를 두고 주민과 상인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과 상인은 인제군이 사전 설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내 집, 내 가게가 주차장이 될 상황에 놓였다고 반발하는데, 그럼 군은 왜 주민의 협의도 없이 일을 벌인 건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전통시장 앞. 도로 양옆으로 주정체된 차량들로 복잡합니다. 인제군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중기부 지원금 등 110억 원을 들여 시장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곳에 살던 열왕호구 주민들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얘기 한마디 없고 갑자기 가라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민들은 인제군이 중기부 공모 신청 당시 제출한 주민 60% 동의서는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중기부 동의서 양식에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설명과 계획 등이 명시돼 있는데, 인제군이 상인회에 전달한 동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군청에서 받은 거는 이제 맨 처음에 할 때는 인정시장 등록 60%,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노후전선이라든가. 또 인제군이 주차장 부지를 강제 수용 방식으로 확보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내쫓길 위기에 몰렸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황당했죠. 갑자기 어디 외곽으로 갑자기 내년 수능이 갑자기 쫓겨나서 거기서 장사를 처음부터 시작하라라는 건데, 군은 공모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며 주민들과 만나 보상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자가 투입된 일산대교의 공익 처분을 언급해서 논란이 된 바 있죠. 당장 통행료를 안 내도 되는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지만 돈을 댄 민간 사업자는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논란이 됐었는데요. 강원도의 미시령 터널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저희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이 터널의 공익 처분을 검토 중인데, 공교롭게도 터널 운영사는 일산대교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연금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 인제군과 고성군을 잇는 길이 3.7km의 미시령 터널. 건설사 등이 964억 원을 투자해 2006년에 완공했고 2008년에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다른 민자사업처럼 완공 후 30년간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강원도가 국민연금의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통행량이 줄면서 손실보전액이 증가하자 강원도는 2019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최근엔 공익처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이 어떤 건지,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쭉 검토를 했던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경기도로 공익처분 저도 어떻게 되나 주시하고 있어요. 공익처분되면 국민연금은 또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야당은 이런 식이면 앞으로 민자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발 공익처분을 시작으로 전국의 민자사업 계약이 파기되면 누가 국가와 지자체를 믿고 투자하겠냐는. 경기도가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강행할 경우 미시령 터널을 포함해 전국 30여 개 민자도로가 도미노처럼 사업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빙상계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동료 대표 선수가 아닌 중국 선수를 응원하고 승부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건데요. 당시 도대체 선수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건지 오늘 포커스는 진흙탕 쇼트트랙에 맞춰보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 결승선을 앞에 둔 심석희와 최민정이 뒤엉켜 넘어집니다. 심석희는 주행 방해로 실격. 일어나 경기를 마친 최민정은 4위를 기록했죠. 그런데 경기 열흘 전 심석희가 코치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 경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브래드버리를 만든다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안현수, 안톤 오노 등이 모두 넘어지면서 운 좋게 금메달을 딴 브래드버리처럼 최민정을 넘어뜨리고 제3의 누군가를 우승하게 만들자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커졌죠. 500m 준준결승에서 탈락한 심석희 선수가 대표팀 동료 최민정이 아닌 경쟁국 중국 선수를 응원하고 3000m 계주에서 함께 딴 금메달마저 창피하다고 말한 사실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심석희는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며 언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고의 충돌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민정 측은 의혹을 낱낱이 밝혀달라며 빙상연맹에 조사를 요구했죠. 실제로 고의적으로 넘어뜨렸던 것이라면 이거는 승부 조작을 넘어서 최민정 선수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빙상연맹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이 문제를 조사를 하기 위한 그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심석희 선수를 선수단과 분리하고 다음 주 시작하는 쇼트트랙 월드컵 출전도 우선 보류했지만 불붙은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에 에너지값 급등 그리고 중국의 흥다 사태가 한꺼번에 시장을 짓누르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죠. 삼성전자 주가 7만 원이 다시 무너졌고 코스피 지수는 2,9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만 해도 9만 원을 뚫고 거침없이 치솟았던 삼성전자. 하지만 오늘 장중 3% 넘게 떨어지면서 6만 9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7만 원이 10개월여 만에 무너진 겁니다. 이 여파 속에 코스피 지수도 2,9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올해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은 오늘도 8,200억 원치 넘게 팔았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00원을 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인플레 우려, 중국의 전력난과 부동산 불안 등이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 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을 의식한 듯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경제,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짚어본 후에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이를 두고 11월 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됐다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는 데다 오는 13일 나올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등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투자 심리는 더 냉각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면서 거래가 끊긴 지 오랜데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표 계산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부동산 시장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건 8월 초. 2달이 지났지만 본회의 회부는 물론 당정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면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자 감세라는 것을 좀 의식한 면이 있고 선거철을 맞이해서 혹시나 무주택자 지지계층으로부터 불리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법안이 표류하면서 주택 매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물은 3만 9천여 건. 지난 6월 이후 감소세입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다른 큰 평수를 사야 되는데 9억 이상 넘는 거 양도소 쓰려고 30평을 살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보태야 되잖아요. 매물 가뭄 속 아파트 값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고3 현장 실습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습 계획서상에는 없는 잠수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이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킨 요트업체 대표가 오늘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6일입니다. 특성화고 3학년 18살 홍모 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는 작업을 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전문 잠수부 등 숙련된 사람들만 하는 작업인데요. 잠수 자격증도 없는 고등학생이 잠수 작업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은 이 요트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 실습생에게는 잠수 작업을 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 업체의 현장 실습 계획서를 보면요. 승선 보조, 고객 응대, 즉 선내 작업을 하도록 돼 있었지 잠수 작업은 없었습니다. 또 교육부의 현장 실습 협약서도 봤더니 잠수 등 위험한 업무엔 실습을 보내지 않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실습 계획서는 그렇다 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잠수 작업에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봤는데요. 수중 작업은 2인 1조로 이뤄져야 하고 안전관리관이 배치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홍 군은 혼자 작업을 했고요. 업체 사장만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습생인 홍 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따져서 고용노동청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면 인재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군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참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제주의 한 생수업체에서 특성화고 실습생 18살 이모 군이 앞차기에 끼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안전관리 책임자 없이 혼자 설비를 보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사건 이후 교육부의 실사 아래 실습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도록 했는데 참여업체가 줄어들자 1년도 안 돼서 이 실습생을 학교 심의만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영세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전문가들도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면피용으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동안에 예방지도 홍보를 제대로 해왔는지. 예, 규정도 규정입니다만 실습 나온 어린 학생들을 정말 우리 아들, 딸처럼 생각한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품 상당수가 저작권을 위반한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산이 많았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동그라미, 네모가 그려진 가면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집니다. 중국의 한 공장 모습인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자 관련 상품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은 전 세계로 팔리는데 국내에도 들어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참가자들이 착용한 초록색 체육복과 관리자들의 빨간색 점프수트, 달고나 세트까지 상품도 다양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연기자들이 신고 나왔던 한 신발 브랜드는 방영 이후 매출이 7,800%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는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이 8만 건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55배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상품 대부분이 정식 라이센스가 없는 중국산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고 우리 말하면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타인의 성과 침해, 그런 형태로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조만간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판매할 넷플릭스 측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When I became the greatest sorcerer in the world.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악의 세력의 배후엔 볼드모트라는 사악한 마법사가 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선 그분, 어둠의 주인 또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분으로 통하죠. And who owned that wand? We do not speak his name. 그는 결국 해리와의 마지막 결투에서 패해 사라집니다. 요즘 아내분, 고객분, 팬분같이 어색한 존칭들이 생겨나면서 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분은 그 사람을 아주 높여 부르는 극존칭입니다.
때론 신을 가리킬 만큼 경건함도 배어 있죠. 이 시처럼 말입니다. 지금 어디매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죠. 세대교체라는 역사의 순리를 노래하는 시지만 요즘 같아선 대장동 의혹에 등장한 실소유주 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의혹의 열쇠, 녹취 파일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지 않느냐며 그분을 거론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지를 가름할 핵심 의혹, 실소유주의 존재는 부인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그는 사업자들 사이의 갈등을 막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셈이죠. 그는 녹취 파일도 의도적으로 편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녹음을 막지 않았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나중에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짓말을 굳이 녹음시켰다는 주장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근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SNS에 올렸던 성남시 청사 화장실 경고문입니다. 시장 시절 자신이 붙였다는 이 스티커엔 이렇게 쓰여 있죠. 뇌물을 준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백한다. 그래서 뇌물은 반드시 밝혀진다. 하지만 검찰이 그분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 후보도 뒤늦게나마 사과한 이상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당연할 겁니다. 10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그분은 누구시길래 였습니다. 그동안 우중충했던 날씨가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곳곳의 비는 오늘 밤사이 그치겠고요. 제주도만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좀 더 가을다운 날씨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은 다소 흐리겠고요. 모레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서울이 14도, 안동은 1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약간 더울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맞게 옷을 잘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5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날씨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는데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